바야흐로 5,000포인트, 1,000스탁 시대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뜨거울 때는 그냥 제일 유명한 ETF를 따라 사도 되지 않나. 완전히 이제 패시브하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지수만 따라가는 거는 그냥 싸게 해주는 거 사면 되고요. 그리고 액티브한 거는 이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들이 실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가 또 있습니다. 네. 테마성 ET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ETF, 소부장 ETF 이런 식으로 특판 상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 ETF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거 비교하는 것도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에 자꾸 눈독 들일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ETF가 그냥 짱이에요. 왜냐하면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 ETF 시장이 순자산 300조 원이라는 거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ETF는 투자의 보조선을 넘어 가장 치열하고 역동적인 메인 전장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름만 보고 ETF를 담고 계시지는 않나요? 반도체, 로봇, 방산, 똑같은 간판을 달았어도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게 되는데요. ETF 수익률 성패를 가르는 한 끗 차이, 같은 ETF 왜 게임의 룰이 다를까? 방대한 데이터를 날카로운 서사로 풀어내는 금융시장의 독보적인 스토리텔러 이효석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6년 들어서도 역대급 불장일, 은행에서 증권사로 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역대급 규모라고 하는데요. 최근 대형주 쏠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규 투자자들은 일단 아는 대형주, 오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TF도 반도체 좋다, 로봇 좋다 하면 그냥 담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어느 날 같은 반도체 ETF인데 내 계좌 수익률만 뒤처지는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ETF에서 sek터 이름은 같아도 수익률이 좀 다르게 나오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ETF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ETF라는 건요, 펀드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올려놓은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펀드 많이 하실 때 네. 생각해 보면은 증권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펀드 가입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서류 작성하고 나서 펀드를 가입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펀드 자체를 그냥 상장시장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펀드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네. 이 금융혁신이 일어나면서 ETF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300조 원, 어마어마한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으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ETF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만들까요?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이 ETF에는 이런 종목들을 이런 지수대로 이런 비중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펀드를 만듭니다. 근데 아마 이 펀드 설명서는 안 보셨을 거예요. 무슨 뭐뭐에 뭐뭐 이렇게만 네, 보시고 네. 아 이건가 보다 하고 사셨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누가 운영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거 다 있는데 그런 내용은 이제 안 보고 그냥 이름만 보고 사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속을 뜯어봐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성분표를 좀 살펴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분표를 보다 보면 무슨 성분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ETF의 구성표도 단순하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본다고 이걸 알까? 뭐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복잡한 리스크 가운데서 이거는 꼭 하나 챙겨서 봐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ETF를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 S&P를 추종하는 ETF. 요거는요, 그러니까 그 지수를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얼마나 수수료가 싼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네. 따라가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완전히 이제 패시브하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지수만 따라가는 거는 그냥 싸게 해주는 거 사면 되고요. 그리고 액티브한 거는 이제는 이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들이 실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가 또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테마성 ET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전지 ETF, 조선 ETF, 소부장 ETF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온 특판 상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최소한 들어가셔가지고 앞에 상위 3개의 종목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내가 이런 종목들 이렇게 가지고 갈 겁니다라는 게 다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네. 그중에 상위 3개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지 맞는지 이 정도까지는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 MZ세대나 뭐 제 주변만 봐도 전통 펀드보다는 다들 ETF로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 이 펀드와 ETF를 비교할 때 흔히 잘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그 지수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냐 없냐 이 얘기는 학계에서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존 보글이라고 해가지고 뱅가드를 창업하신 분이 아무리 봐도 뭐 액티브 매니저 해가지고 주식 잘하는 사람 아무리 봐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수 이기는 못 봤어 나는. 그래서 그냥 지수 하는 게 맞아. 개인이 무슨 뭐 주식을 해. 그냥 코스피 사는 게 맞아. 네가 코스피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이겨. 그냥 코스피 사.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만드신 것이 인덱스 펀드죠.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액티브 매니저.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내가 뭐 코스피가 뭐 10% 올랐는데 10% 만족하세요? 내가 20% 30% 벌어 드릴게요. 내가 뭐 삼성전자 좋을 때는 삼성전자 갔다가 현대차가 좋을 때는 현대차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다 벌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세요. 그 끝단이 뭐였냐면은 2007년에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했던 인사이트 펀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죠.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던데? 그러면서 이제 실망하고 요즘에는 사실은 펀드에 가입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정도로 많이 줄었고 그 금액이 줄어드는 동안에 말씀하셨던 ETF가 커진 거예요. 근데 ETF에서도 초창기 때는 말씀드렸던 인덱스 ETF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졌는데 이게 커지다 보니까 액티브 ETF로도 확산이 많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ETF는 인덱스야 액티브야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다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ETF는 펀드인데 내가 사고 팔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존보글 회장님이 그 인덱스 펀드를 만들고 나서 인덱스 펀드가 ETF로 거래되는 걸 보고 정말 엄청나게 실망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인덱스에 투자하라고 한 이유는 개인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에서 어차피 샀다 팔다 하지 말고 그냥 길게 그냥 투자해 놓으면 연금에다 넣어놓으면 이게 돈이 될 텐데 인덱스 펀드를 ETF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자꾸 샀다 팔았다 할 거 아니냐. 코스피 좀 올랐다고 팔고 빠졌다고 뭐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셨거든요.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안타까움이 현실화되죠.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ETF는 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펀드 가입하고 이런 거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리고 비용이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낮아졌다는 그런 장점이 큰 장점 아닌가요? 네, 그런 장점이 우리 개인들한테 있는 건데 지나치게 매매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개인에게 체화시켜서 그리고 ETF 자체에 대한 이해도 높여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ETF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거 비교하는 것도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 운용사들이 무슨 공장처럼 매주 새 상품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선택지가 늘었다 해서 마냥 좋아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운용사들이 ETF 신상품 출시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 아무래도 뭐 회사의 수익을 위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수박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수박바도 거꾸로 수박바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뭐 그 바나나 우유 이런 것도 하얀색 바나나 우유도 만들고 자꾸 이렇게 신상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신상품을 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브랜드를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자꾸 환기를 시켜주고 수박바 있었지 나 수박바 좋아하는데 내가 돼지바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용사도 새로운 상품을 내는 것을 통해서 운용사의 이름을 알리고 이런 펀드도 있고요 저런 펀드도 있어요라고 자꾸 알리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블랙락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ETF를 세일즈를 너무 잘해서 이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2016년, 17년에
이 블랙락에서 채권형 ETF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채권은 그동안에 기관들이나 사는 건데 채권을 ETF로 만드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야 그럼 나도 채권 ETF 좀 하자 그래가지고 채권 ETF로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채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다 못해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생긴다라는 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시장이 호황이 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도 사실은 운용사에서 마케팅을 이용해서 뭘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는 마치 음식료 회사에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랑 신상품 내는 거랑 똑같은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대신에 우리는 그걸 신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가성비가 안 좋은데도 자꾸 눈독 들일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 ETF, 이 ETF가 그냥 짱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팁인데 네.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내서 비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운용사의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 ETF 있잖아요. 네. 이 ETF는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진짜 낮아요. 지수 뭐 대표적인 게 S&P 500 인덱스 펀드, 뭐 코스피 인덱스 펀드 이런 것들은 수수료 거의 없습니다. 거의 패시브 ETF를 패시브 말씀하시죠? ETF를 네네.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흔히 이제 보수적이다, 패시브다 하면은 수익률이 요즘같이 장이 좋을 때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것 때문에 사실 좀 고민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안정적이면서 좀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패시브는 수동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네. 액티브는 공격적이고 수익성이 좋을 것 같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꼭 그럴 것 네. 같다는 생각만 들 뿐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대부분 이거는 내가 지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작년에도 솔직히 코스피를 이긴 펀드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모두 다 잘할 것 같죠. 네.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코스피 이긴 펀드 정말 별로 없어요.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ETF에서는 신상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치면은 우리가 뭐 메뉴는 많은데 지금 손님은 없는 가게가 태반인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ETF도 상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경우에는 뭐 유령 ETF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인데 그런 거를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는 뭐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괴리율 같은 기준은 보통 주식 매매할 때랑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될까요? 다시 이제 ETF의 정의로 돌아가서 네. ETF는 펀드입니다. 근데 펀드가 여기서 그냥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펀드는 운용사에서 이걸 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수익률이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펀드가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얘랑 얘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죠. 이 펀드는 여기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펀드가 여기서 상장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래하는 거잖아요. 네.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수익률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냥 이 ETF를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괴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 괴리가 작은 ETF가 좋은 ETF예요. 그럼 그걸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래 괴리가 벌어질 때마다 이 괴리를 줄여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LP라고 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LP가 잘 활동을 하고 있어서 거래가 잘 되는 그런 ETF는 좋은 ETF인데요. 만약에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뭐 거래도 안 하고 이런 ETF일수록 이 괴리율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펀드는 수익률이 오늘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괴리들이 있는데 나는 이게 실제로는 마이너스 3% 빠지고 있는데 나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그 ETF를 거래하실 때는 괴리율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네. 좀 가급적이면은 대형 운용사에서 만들어내는 ETF를 거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제가 예를 들면은 뭐 테마 ETF 중에서 뭐 방산 쪽이 관심이 있어서 그걸 다 구성 종목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근데 딱 봤는데 거래량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괴리율이 더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럴 때는 굉장히 이거를 구성 종목은 마음에 들어도 조금
사는 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이것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방금 예를 들었던 펀드는 마이너스 뭐 3%인데 ETF는 1% 플러스로 거래되고 있을 때는 사면 안 되잖아요. 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얘는 3%인데 얘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괴리 거꾸로 되는 경우에는 이게 웬 떡이 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괴리율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같이 활용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ETF가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앞서서 이미 지수로 따라가는 게 가장 그래도 좋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액티브 ETF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걸까요? 보통 제가 이제 그 ETF 중에서 액티브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바이오 ETF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 전문성이 필요한 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오 중에서 야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솔직히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바이오가 좋다고 하니까 사고는 싶은데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쵸. 바이오 ETF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액티브 ETF를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펀드 매니저가 나보단 잘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다른 그러니까 인덱스 ETF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는 뭐 그런 경우는 보다는 그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특정 뭐 섹터들 중에서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중에서는 액티브 ETF가 좀 더 수익률이 더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시장이 좋으니까 그 펀드 매니저들이 좋은 수익률을 내면 돈이 그쪽으로 또 들어가고 그래서 더 사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또 소문이 나면 아 그래?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또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또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 상황을 또 우리가 또 활용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ETF 그 중에서 액티브 ETF가 지금 수익률이 좋아? 그러면 액티브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사면 되겠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이오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는 뭘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잘 나간다라는 액티브 ETF를 봤더니 아, 이 ETF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네. 네. 그러면 이런 종목 중심으로 사볼까? 라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변동성이 커질수록 액티브가 치트키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시장 흐름에 따라서 패시브와 액티브를 옮겨가면서 운용하는 전략은 어떨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쭉 관통하는 거는 뭐냐면은 네. 그 본인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아무래도 건데요. 그렇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네. 누구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과연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는 액티브하고 이럴 때는 패시브한다. 느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성공 전략이냐라고 그러면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자신은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시장이 쉴 때, 갈 때, 뭐 이럴 때를 판단을 하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선호하고 이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인덱스 투자는 연금이나 아니면은 그 뭐 에이스 계좌나 뭐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인덱스 투자는 그쪽으로 계속 하시고 내가 그래도 인덱스 투자만 하면 뭐 투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다. 그래서 나도 액티브하게 좀 보고 집중 투자 좀 해보고 싶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따로 계좌를 해가지고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나고 보면 누가 더 잘했는지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패시브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네. 요즘같이 불장이기 때문에 이 대표님께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자신의 성향을 좀 먼저 파악하고 이거는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성향도 성향인데 네. 능력을 고민해 보셔야죠. 내가 네. 진짜 너무 할 수 과신하지 있는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대표님?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면은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흥분하게 됐어.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주식을 내가 잘하는 사람이었어. 몰랐는데 이번에 주식을 내가 잘하는 사람인 줄 알게 돼요. 네. 근데 그렇지 않죠. 보통 보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작은 성공이 큰 실패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찔리는 말씀 많이 하시네요, 대표님. 네,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주식이 요즘 재밌어가지고 네. 열심히 아니 근데 보고 그 있었거든요.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아요. 네네네. 근데 너무 과잉, 그 작은 네. 성공이 네. 큰 실패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TF 얘기 계속 해볼게요. 결국 이 테마 액티브 ETF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붉은 말의 해를 맞아서 홀스 전략, 이 말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이른바 헬스테크, 오픈 생태계, 로봇, 자율주행, 에너지 같은 키워드가 부상 중입니다. 이 시청자분들께서 액티브 ETF를 볼 때 운용사가 뭘 기준으로 종목을 뽑는지 어떤 물음표를 가지고 좀 접근해서 보는 게 좀 현명할까요? 그 메타버스 ETF가 한때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네. 그리고 지금 처참하게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근데 이게 그 선순환과 악순환의 그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로봇 ETF다 그러면은 로봇 ETF가 싸고 비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는 사고 싶으니까 사는 거죠. 네. 개인들이 그냥 사고 싶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 ETF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로봇 ETF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기로 한 주식을 사야 돼요, 무조건. 근데 비싸고 싼지 그런 거 관계없어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서 주가가 오르겠죠. 네. 주가가 오르니까 수익률이 좋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거 모르고 어쨌든 로봇이 대세라고 하니 돈을 또 넣겠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버슈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가가 적정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도 생기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돈이 더 이상 안 돌아오게 될 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반복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초반에 ETF가 어떤 ETF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슈가 많이 돼서 뭐 유튜브에도 맨날 얘기 나오더라. 그럴 때는 가지고 있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일면지 신문에도 로봇 ETF 때문에 뭐 너무 좋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팔고 나와야지. 네. 야, 역시 새로운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뭐 주가가 끝없이 갈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낭패가 되는 경우들이 네. 수없이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ETF 투자하실 때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ETF에도 뉴스에 팔라는 그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네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는 누가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도 굉장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바야흐로 5,000포인트, 1000스탁 시대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뜨거울 때는 그냥 제일 유명한 ETF를 따라 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까운 사람이 대표한테 가서 나 이제 ETF 당장 오늘 right now 사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체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그 ETF가 어떻게 운용할 거라는 계획 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지수를 따라가겠다는 건지 내가 액티브하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테마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지 그걸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미국 주식시장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제가 미국 주식시장은 그냥 나스닥 ETF 하시면 되고요. 한국에는 지수가 많이 안 오르니까 한국은 그냥 개별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수를 이기는 것이 쉬울까? 이게 좀 고민이 돼요. 특히 이제 코스피는 최근에 이제 뭐 5,000포인트 근처까지 왔으니까 좀 쉬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코스닥에서 내가 종목을 잘 골라서 코스닥 지수를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ETF 중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는 오히려 지수 인덱스를 투자하시면서 개별 주식이 팔딱팔딱 오를 때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미국 주식은 최근에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좀 쉬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수는 안 좋은데 알파를 찾으면 개별 종목을 찾으면 좋은 수익률이 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물론 잘하셔서 지수를 이길 수 있지만 코스닥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코스피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혹시 대표님 굉장히 안전주의, 보수주의적인 어떤 성향이신가요? 아니요, 네. 저는 2022년부터 네. 시장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식을 계속 사자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그러니까 4%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 이 사람 진짜 뭐 주식 엄청 많이 하네라는 쪽인데 3.2%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4% 이하도 매우 드문 경우인데 네. 3.2%까지 낮아졌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지수의 급락에 대해서 대비한 사람의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지수가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수가 계속 좋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버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도 마치 같이 나와서 흥분하면서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과잉 자신감을 갖지는 말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네. 소유자로서 요즘 같을 때 뭐 하나 살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투자자별로 굉장히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안전제일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이 수익제일인 사람이 있을 텐데 올해 이 시장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이 성향별로 맞춤형 ETF를 한번 권한다고 하면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인가요? 네. 그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 라는 거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말이 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변화가 나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큰 피해로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걸 해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러면 올해 2026년에 뭐 주가도 좋고 다 좋은데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너무나도 무서운 모든 지식인들이 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네. 그건 바로 AI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너무 무서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네. 글쎄요, 지금 빅테크가 올해 인력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마도 수없이 많은 엔지니어들이 해고될 거예요. 그 엔지니어들은 MIT, 스탠포드, 하버드 이렇게 나온 가장 천재 중에 천재인 사람들이고요. 그 친구들이 해고되면서 듣는 얘기는 이걸 겁니다. 너는 AI보다 일을 못하니까 나가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쟤네들은 저러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정년이 있어서 괜찮아. 아니 나는 노조가 있어서 괜찮아. 근데 그거는 명목 가치인 거예요. 네. 내 노동의 명목 가치는 유지되는 걸로 착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 가치는 이미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위협을 해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런 그 방법은 뭐냐면 AI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AI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가 이야기하는 AI 팩토리가 GPU를 통해서 메모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래서 이 AI 팩토리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AI가 다 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 집에 보내고요. 그럼 이 AI가 가진 가치가 급격하게 높아지겠죠. 그때 가서 나도 좀 해줘 라고 얘기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팩토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셔야 돼요. 그 기업을 갖는 것이 유일하게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해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요. 저는 뭐 공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거의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AI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 큰 변화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ETF는 아닙니다. ETF가 쉬워 보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이 아니라 기준이 될 텐데요. ETF 순자산 300조 원 시대, 이 거대한 숫자의 파도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파도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각자만의 킥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은 ETF, 왜 게임의 룰이 다를까? ETF 시장의 복잡한 룰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신 이효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